안녕하세요. 취미로 설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ET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의 정의를 찾아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사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했습니다. 일단 퍼오기는 했는데 도무지 다 읽기가 싫네요.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는 내용인 것만 알면 되겠죠. 위탁자, 수탁자 너무 어렵습니다. 펀드를 나누는 방법 중에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나누는 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를 정해서 그 지수에 속한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비율대로 사고 팔아서 딱 그 지수만큼 가격이 오르내리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은 해당 지수의 성과만큼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익률에서 수수료 같은 게 빠지고 나면은 패시브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얻는 이익이 되겠죠. 액티브 펀드는 시장 성과 이상의 목표를 가진 펀드입니다. 그러려면 펀드 매니저가 좋고 나쁜 기업을 골라내기도 하고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단타나 스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국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매하는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 사람이 직접 운영하니까 수수료가 비쌉니다. 패시브 액티브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ETF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효율적 시장 가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한마디로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든지 이유 없이 싼 건 없다라든지 이런 말을 믿는 분이라면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믿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비싼 건 어떨까요? 이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효율적 시장 가설은 사실은 여기에도 부정적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유 없이 싸거나 이유 없이 비싼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보죠. 액티브 펀드는 결국에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하거든요. 부당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부당하게 고평가된 종목을 팔고 이걸 반복을 하는 게 액티브 펀드겠죠. 그런데 패시브 펀드를 장기적으로 이기는 액티브 펀드는 월가에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10에서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만큼을 추종하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연 7에서 9% 사이 정도로 많이 보는데 적은 수익률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시장과 비기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ETF는 아주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펀드 구분을 표현해봤어요. 펀드 중에는 패시브 펀드랑 액티브 펀드가 있죠. 오늘 다룰 건 패시브 펀드예요. ETF는 패시브 펀드가 뜨면서 각광받는 상품이에요. ETF와 비교하기 위해서 ETF가 아닌 인덱스 펀드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ETF가 아닌 인덱스 펀드는 먼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해서 돈이 모이죠. 펀드는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든 해서 주식시장에서 지수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대로 주식을 사서 담습니다. 코스피 200이면은 200종류의 주식이 시가총액 비율대로 담겨 있을 것이고 코스피 100이면은 100종목이 담겨 있을 것이고 패시브하게 어떤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꽤 많은 종목들이 보통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펀드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펀드를 팔고 돈으로 바꿔서 나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펀드에 담긴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요. 펀드 자산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돈을 빠져나가려는 가입자한테 줘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갑니다. 이 과정을 환매라고 불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매매가 일어납니다. 패시브 펀드는 뭐 100종목, 200종목 이렇게 담기가 쉬운데 이걸 비율대로 팔면은 프로그램이 많은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 펀드에서 돈 찾으려면은 영업일로 3일 정도씩 걸립니다. 반대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에 돈이 늘고 그걸 정해진 비율대로 다시 사고 그래서 펀드에 담긴 주식이 늘어나겠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환매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하는 것과 환매에 걸리는 시간을 ETF가 어떻게 줄여주는지 알아볼게요. 환매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교란을 줄 수가 있어요. 87년에 블랙먼데이라고 하는 대폭락이 미국 증시에서 벌어졌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매가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결과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ETF는 아까 본 ETF가 아닌 인덱스 펀드하고는 다르게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한 주 단위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해서 그 가치를 발행된 주식 숫자로 나누면 ETF 한 주가 가지기로 돼 있는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얼추 그 가격이고 정확하게 그 가격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볼게요. 아까 인덱스 펀드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환매 일어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대량의 매수가 발생하고 했었죠. ETF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여기 ETF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하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새로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거래를 하면 돼요. 이 사람은 돈 받고 팔고 이 사람은 돈 주고 ETF를 사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환매 같은 게 안 일어나고 그냥 이 두 사람이 서로 사고 팔고 하고 ETF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되고 환매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환매하고 나간 거랑 비슷한 결과가 됐죠. 그 다음에는 LP 유동성 공급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원래 5주 발행되는 ETF가 있을 리는 없지만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사람도 5명, 발행된 주식도 5개, 5명이 한 주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한 주의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일단 ETF라는 상품이 추구하는 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ETF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발행된 주식의 개수만큼 나눈 가격, 이게 이 ETF에 5주가 있다고 하면 이 주식 가격 다 더한 거에 5분의 1씩, 이걸 NAV라고 불러요. Net Asset Value. 이게 ETF라는 상품이 추구하는 이 ETF의 가격이죠. 이건 하루에 한 번씩 계산이 돼요. 그리고 거래는 거래 시간 내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의 가치를 INAV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 둘이 얼마의 거래를 하느냐는 이 두 사람 마음이죠. INAV 가격대로 정확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둘이 그냥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사고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를 것 같은 예감이 이 사람한테 딱 삘이 왔어요. 그래서 좀 더 비싸게 줘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INAV보다 비싸게 사겠죠.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막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면 INAV보다 싼 가격에도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INAV 가격이랑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ETF의 그 의도하고는 맞지 않죠. ETF는 딱 이 INAV 가격대로 사고 팔리는
그런 상장돼 있는 증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P,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라는 걸 둬요. 그래서 LP들은 수수료를 받고 INAV와 매우 근접한 가격에 ETF를 팔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는 서비스를 해요. 호가, 호가창 보시면은 INAV 근처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 매도 주문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는 여기 LP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LP한테 팔고 이 사람은 LP한테 사고 이렇게 주로 LP한테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나요. 이 LP는 괴리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를 하는 게 이 LP 책임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은 LP가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ET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까봤을 때 모습이에요. 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코스피 2000에 있는 코스피를 전부 다 담는 ETF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하루는 코스피가 2000포인트였는데 다음날 1960포인트가 됐다가 2000포인트로 복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레버리지가 아니면은 2% 하락하면은 2%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1960에서 2000을 가면은 2%보다 조금 더 큰 숫자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요거 40 차이, 여기서 요거 40 차이지만 이거는 분모가 2000인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분모가 2000보다 작은 1960이니까 2%보다 조금 크죠. 그게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이 숫자예요. 그래서 2% 하락했으니까 0.98, 요거 상승했으니까 요거 해서 곱하면은 본전이 나와요. 2000포인트에서 이거 거쳐서 2000포인트 되면은 본전이듯이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ETF는 이 경우에 본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2배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2% 하락하면은 레버리지 2배 ETF는 4% 하락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2.408163% 상승하면 4.08163263 요거의 2배만큼 상승하게 짜여져 있어요. 계산기 가지고 이거 두 개를 곱해 보시면은 1이 안 나와요. 손해죠. 인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 하락한 날은 2% 상승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 상승한 날은 요만큼 하락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1.02 곱하기 1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옵니다. 이 둘을 곱하면 또 1이 안 돼요. 얘도 손해죠. 그래서 인버스나 ETF나 둘 다 요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 해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나 ETF나 변동성이 심할 때 그리고 횡보할 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때 그냥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요. 이거 계산해 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 남색 그래프는 그냥 일반 ETF예요. 어찌어찌 해서 100이 됐어요.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보니까 2배 레버리지겠네요. 2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해서 이런 횡보장에서 조금씩 우하향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장기 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내가 예상을 한다고 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상으로 취미 활동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